전체 인구 중에 폭력과 폭행 중에 조현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 아주 극소수예요. 이제 노인들도 사실은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수명이 이게 길지는 않았으니까 네.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기에 겪어야 될 신체적 질환도 늘 뿐만 아니라 노인기에 겪어야 될 정신적 질환도 더 많아지죠. 그 대표적인 게 치매죠. 치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기능 저하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있었지만 요즘은 다 근데 각자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모시는 세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립에서 오는 우울감도 노인성 질환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로 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가 좀 어떻게 접점이 있습니까?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그 신체적 기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뇌의 회전 능력, 지능적인 발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치매 초기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우울증 자체가. 또 하나는 치매 초기에 우울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치매 초기 증상 자체가 우울증이고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치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수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게 구별이 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매 안심과 관련된 국가 정책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된다면 보건소에 가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여러 가지를 좀 봐야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도 좀 우울증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 재발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 분이 좀 저러신다. 그러면 조금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될 거고 치매는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 비해서 우울증은 한 번 나타나면 보통 몇 주, 길면 몇 개월. 그 다음 또 괜찮아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치매는 그런 좋아지는 시기가 없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올 봄에는 이 정도였는데 올 가을 때니 더 심해졌네. 그러면 이거는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럼 우울증보다는 치매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별 검사를 받는 게 낫겠죠. 특징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노인한테 보이는 이거 우울증 같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불편을 많이 호소하세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불편한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성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지기능의 저하. 이게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가지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인지기능 저하를 얘기했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과거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옛날 10년 전 기억을 저렇게 잘하시는데 치매일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증은 그런 패턴은 잘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 떨어져 있고 어제도 기억 잘 못하고 한 달 전도 잘 기억 못하겠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런 특징도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조현병이 사회 문제가 네네. 한동안 됐었잖아요. 이게 범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가 하면은 조현병과 범죄율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병 환자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범죄 유형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가 배임 횡령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폭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폭력과 폭행 중에 조현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병 환자가 나타나는 폭력 행동이 우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지 그 자체가 더 위험성이 높은 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조현병 환자나 폭력적 연세면 저 환자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만 네가 저 환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네가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폭행하는 액팅아웃을 한다. 이유 없이 액팅아웃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환청이 있다든가 망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정신과 의사라면은 환자를 이해한다면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과 시기에 폭력적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저 이상 행동으로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 수도 있고 네. 국내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환자를 일반인들이 대할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국민의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20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조송희 사건 아세요? 그 총기 난사 사건. 총기 난사 사건. 한국인이면서 네. 그 친구도 조현병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고 해서 식수를 했대요. 33그루가 있답니다. 희생자 수만큼. 네. 어... 근데 조송이 거도 한 그루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망자는 32명이었는데 조송이가 자기가 자기 자살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자살했죠. 그래서 33명이 세 그루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다. 저 사람도 병의 피해자일 뿐이지 우리가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미워할 거고 우리가 원망해야 될 건 병인 거지 그 사람 개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위험해 보이고 대부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잘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약을 잘 먹고 그러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도와주도록 해야지 막 무섭고 막 피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병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